5천억 원대 판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의 회수율이 최악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판단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데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추미애 장관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지율 24.7%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상 속 조용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본인이 살고 있는 일산 집을 5억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자 이웃 주민은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지역이냐며 규탄 성명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영국 등 주요 동맹국 정상과 통화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을 전하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과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르면 내일 통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인승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사람 대신 쌀 80kg을 싣고 날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최근 큰 논란을 빚었던 옵티머스 펀드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금감원이 조사해봤더니 전체 금액 대비 최대 90%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00억 원 정도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펀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 실사 결과만 두고 보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펀드 투자금 5,146억 원 중 최종 투자처 63곳에 들어간 돈은 3,51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600억 원가량은 실사가 불가능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투자가 확인된 3,515억 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주식, 채권 등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이 분석한 회수율은 최소 7.8%에서 최대 15.2%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401억 원에서 최대 783억 원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였다. 그만큼 부실 운영이 심각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감원 분류에 따르면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과 일부 회수 가능한 B등급은 전체 투자금의 16.7%에 불과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조금 당혹스럽고 사기적 운용이 되었다라는 증명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서 옵티머스 펀드는 기초자산의 권리관계도 불분명해 손해액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애당초 사기 의혹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은 뭘 했는지, 단계별로 관여한 금융기관들은 정말 이런 사실을 깡그리 몰랐는지, 그래도 설마 했는데 실사 결과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펀드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사 직원 권유해 전세자금 3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40대 A씨. 이건 삐름한 펀드지 무의미한 펀드고 알맹이 있는 펀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국공채에 95% 들어가니까 날아갈 일이 전혀 없다.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한다는 운용 계획은 거짓이었습니다. 펀드 원금 중 약 1,600억 원은 돌려막기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펀드가 아니에요. 그냥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그냥 국공채는 1도 매입을 안 했어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은 모두 982명으로 투자 금액은 2,404억 원에 달합니다. 당정 고위 인사까지 포함됐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이 좀 나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이건 가장 안전한 거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권유를 받고.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오늘
실사 결과의 객관성은 인정한다면서 자체 기준으로 1,100억 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는 앞서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원금 30에서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지급 비율은 35%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이태웅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조사 나온 금융회사 직원에게 청와대 직원과의 특수관계를 과시하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 이후 옵티머스는 현장 실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한 번 불렀을 뿐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던 시기인 지난 3월 16일.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무실로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검찰이 당시 현장 실사 대화가 담긴 1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는데 한 투 직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윤모 이사가 지분을 가진 주주냐고 캐묻자 김 대표는 윤 이사의 아내가 옵티머스 주주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 이사의 아내가 청와대 법률 직속으로 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이사의 아내인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습니다. 한 투 직원이 진짜냐고 되물으며 옵티머스는 진짜 정치 쪽 분과 가까우신 것 같다고 말했고 한 투의 현장 실사는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자기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행정관을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추가 조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판매사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이 책임을 금융회사로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26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전현직 CEO 4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5단계 가운데 해임 권고 수위가 가장 높고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도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증권사 지점에 대해선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금감원 직원은 라임 운용에 대한 자료를 유출하고도 경징계에 그치는 등 내부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당국도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책임이 없을 수 없죠. 운용사가 없기 때문에 다 판매사로 지금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번 제재안은 증선위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의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산업부를 넘어서 이제는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최이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최근 청와대 행정관 2명의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행정관은 산업부 소속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이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들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내라는 최이봉 비서관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는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실무자들은 이튿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백 전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감사원 자료 등에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 이뤄진 일입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질책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당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원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충분해서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라고 반박하며 여당을 향해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원전 폐쇄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봤고 감사위원 대부분도 동의해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앞서 2018년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백운규 전 장관이 보고서를 다시 쓰라며 험한 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피해 호소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당은 백 전 장관의 발언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차 봄이 내이긴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1위에 등극했으니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도가 24.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지사는 18.4%였습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선두권에 오른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윤 총장은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과 부친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5차 범위를 넘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땐 정치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달엔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최근 여권과의 갈등 양상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순위권에 한 명의 인사도 올리지 못해 인물난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 부인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식위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번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과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탈세 여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식이획사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틀 전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세무서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김 씨의 사무실 등의 압수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제대로 된 사전 수사 없이 압수수색부터 하려다 문제가 생긴 것이라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수사부서 배당이 한 달 넘게 되지 않다가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에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5일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해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관련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거론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추 장관이 올 초 설 행사로 소년원을 방문해서 경비를 썼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로 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상황을 홍연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햄버거 교환권이 든 봉투를 전달합니다. 야당은 올해 초 설맞이 행사였던 당시 사용 확인된 291만 원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추 장관은 계속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고 그 뭐 말해야 됩니까? 여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나서 주의를 주는데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이런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찌라시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추 장관은 결국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추 장관의 답변은 품격을 갖추었는지 되묻는다며 증빙 서류를 공개해 논란을 끝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흑석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강의에서 추 장관이 일으킨 논란이 놀라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을 드러냈구나 싶은데 바닥이 더 있고 계속 파내려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좀 놀라고 있는데.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충북 지역을 방문했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일종의 이슈 선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위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수도권 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해왔습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TF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은 어렵다고 보고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일단 남기더라도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한 추가 예산 127억 원도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야당과 특별법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은근슬쩍 이름은 세종본원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을 남겨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도 이전 논란이 불거질 경우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긴장이 좀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조용한 전파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6명으로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심스럽게 다시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 앞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사람들이 차량에 탑승한 채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 직원 7명이 감염되자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까지 검사하는 겁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역삼역과 충남 천안 콜센터, 강원 원주 의료기기 판매업 등 기존 감염 집단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으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11명 늘어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2, 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자 외국인 밀집 지역 방역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요즘 밖을 나가보면 거리는 물론이고 공공장소에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은혜 기자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들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손님들이 소독하지 않은 맨손으로 반찬을 담습니다. 뷔페식 식당에선 손소독을 한 뒤 비닐 장갑을 끼고 공용 집게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식사를 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가지러 가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 이러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많이 벗으시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불안하고. 이 카페 입구엔 QR코드식 전자 출입 명부가 없고 QR코드는 따로 안 적었어요. QR코드가 작동나가지고. 수기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안 적어도 돼요? 포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역당국은 느슨한 경각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나쯤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가운데 모레부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씩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빽빽합니다. 코로나 검사 드라이브스루입니다. Now today, COVID-19 testing centers are seeing lines with people waiting over 2 hours. 한 대학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기숙사를 통째 폐쇄했습니다. Definitely frustrating. I feel like it's really hard for people to not go to large gatherings and the weather's been super. 미국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023만 명. 이런 상황에 가족들은 포옹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비닐벽 사이로 서로를 껴안습니다. Actually hug them or anything like that, get close to them since end of February. 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360만 명을 넘었는데 이 중 절반은 유럽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180만 명을 넘어버린 프랑스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환자를 독일로 이송했습니다. Et l'inquiétude parce que actuellement ici on n'a aucun signe d'amélioration des perspectives. Il y a une semaine on était encore à 25 lits. Là on est passé à 30 lits il y a peu de temps. 이탈리아는 하루에 2만 5천 명, 영국도 2만 명 이상씩 환자가 늘어납니다. 미국과 영국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이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접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이번 겨울 코로나 대유행을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겨울에 되면 뭐 독감이나 감기가 유행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그럴 거라고 상식적으로 짐작은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겨울이 왜 위험하다는 겁니까? 네, 무엇보다 겨울은 이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밀접 접촉을 하는 이른바 산밀 환경이죠. 여기에다 습도가 1% 떨어질 때마다 코로나 감염이 7에서 8%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겨울처럼 건조한 날엔 비말이 작아져 공기 중에 오래 머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2주간 국내 신규 확진자는 단 3일을 빼고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또 150명에 가까워지는 증가 추세까지 보이고 있죠. 전 세계 누적 확진자도 최근 5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속도입니다. 이 1천만 명이 2천만 명이 되기까지는 45일이 걸렸던 반면에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는 그 절반인 단 22일이 걸린 거죠. 자, 그러나 국내 상황만 보면 봄, 여름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때 그때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주요 집단 감염은 5,200명 넘는 환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신천지 사태를 시작으로 N차 감염이 특징이던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그 뒤를 이었죠. 이때 확인된 것만 7차였습니다. 그리고 1,800명 가까운 확진자를 낸 일부 교회와 광복절 집회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각각 2월, 5월, 8월, 3개월 주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11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런 이유로도 커지는 거죠. 자, 그 당시는 어쨌든 뭐 큰 계기가 하나씩 다 있긴 했는데 지금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국내 의료계에선 만약 서울 인구의 2%가 감염될 경우 서울시 모든 병원의 병상을 가동해도 환자 수용을 못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감염 여부를 20분 이내에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죠. 신속항원 검사는 방법 자체는 기존에 하고 있는 PCR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예, 결국 개인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이는 수밖에 없겠는데 어떤 생활 수칙이 제일 중요합니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마스크를 벗는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거듭해서 당부하죠. 식당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30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감염되는 게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다 공포스러워요. 예, 저도 사실 식당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심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사고 소식 최근에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 킥보드를 최대 시속 70km 넘게 달릴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킥보드보다 속도가 2배나 빠른 것이고 웬만한 차만큼 달리는 거죠. 이렇게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는데 개조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자연 기자가 개조 킥보드와 공유 킥보드를 비교해봤습니다. 갓길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를 앞지르며 내달립니다.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70km 넘게 질주합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없앤 개조 킥보드입니다. 너무 빨라요. 완전 그냥 차가 인도로 지나가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죠.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최대 시속 25km의 공유 킥보드와 최대 시속 50km의 개조 킥보드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잡이를 당기니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빠르게 출발합니다. 10초 만에 40m 넘게 거리가 벌어집니다. 개조 킥보드의 속도가 2배 넘게 빠릅니다. 자동차 속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자체로 그냥 이제 자기의 신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 온라인에서는 최대 시속 100km에 이르는 개조 킥보드가 팔리고 개조하는 방법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조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개조를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좀 처벌에 대한 조항이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규제 완화 속에서 속도 제한을 없앤 개조 전동 킥보드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2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너무 과한 헐리우드 액션이 의심을 사기도 했는데 도박 자금을 구하겠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내 버스에서 거스름돈을 챙깁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머뭇거리던 남성이 갑자기 앞구르기를 하며 넘어집니다. 이 남성은 합의금으로 80만 원을 챙겼습니다. 보통 출발하듯이 그냥 출발이 됐는데 젊은 아주 건장한 남자가 아니 노약자도 아니고 그렇게 참 넘어진다는 게 참 너무 황당했어요. 이 남성은 골목길에도 나타납니다. 급히 멈추는 승용차에 부딪히더니 어설프게 바닥을 뒹굴며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번에도 8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술집 앞을 서성이다 음주운전 차를 골라 띄워드리기도 했습니다. 고의 사고를 낸 A씨는 음주운전자가 합의금 500만 원을 거부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본 경찰은 오히려 A씨의 어색한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중심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크게 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황당했죠. 상당히 좀 과장된 헐리우드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16개월 된 입양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엄마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 여성 오늘 구속됐습니다.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건 맞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장모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동학대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장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양한 딸을 차량에 홀로 두는 등 방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며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대치사 등 제기된 혐의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이를 부검한 결과 외부인에 의한 복부 손상을 사인으로 꼽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계속 안겨 있었고 서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유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학대 정황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내사 종결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뉴스 이어갑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했죠. 국민 체감은 달라서 이 통계가 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말이냐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분석해봤더니 14%가 아닌 5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파트는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이 11.3%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 22곳의 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는 현실과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3제곱미터당 평균 2,625만 원에서 4,156만 원으로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344만 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상승폭이 4.5배나 더 높은 겁니다. 통계 모두 결국에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저희가 심각하게 좀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시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직전 보수 정권 기간 분석 대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 올랐지만 현 정부 들어 62%나 증가했습니다. 경신련은 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조작이라며 잘못된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쳐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경신련 주장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장관 본인이 살고 있는 일산 집을 5억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다가 동네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데요. 주민은 그렇게 싼데 왜 일산이 조정지역이냐. 덕분에 집값이 싼 동네처럼 낙인 찍혔다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에 부글부글 끓는 국민 속을 정말 모르는 건지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예결위 문답 중 집값이 화제에 오릅니다. 혹시나 의원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말씀하신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5억에 살 수 있다는 거냐, 그럼 왜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바닥까지 갔다가 조금 어떻게 올라서 내가 처음에 샀던 분양가가 회복이 좀 되나, 뭐 싼 동네다 5억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김 장관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크기 아파트는 지난 9월 5억 7,900만 원에 실거래됐고 현재 6억 원 넘는 호가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에서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이 표창의 거절을 두고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고용 상황도 짚어봅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10월쯤이면 고용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0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더 걱정인 건 이 고용 한파가 언제쯤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겠죠. 송병철 기자입니다. 카페와 빵집의 셔터가 내려졌고 사람들로 붐비던 로밍 창구엔 직원 1명뿐입니다. 하루 20만 명이 이용하던 인천국제공항의 오늘 낮 상황입니다. 회사마다 긴 휴직에 퇴직자도 잇따릅니다. 휴직도 지금 몇 명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 거의 다 퇴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10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도 2달째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소비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고용 개선세를 전망했지만 실제 고용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 속에 내수와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면서 고용 한파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횡보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 순서에 각 나라들이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곤 했었는데 이번엔 유럽이 먼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통화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정상들과의 첫 통화이니만큼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바이든 당선인, 이 당선인 신분으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 외교를 통해서인데 일단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뒤에 아메리카 is back,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기장에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엔 트럼프가 동맹을 약화시키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비판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목리를 부리는 트럼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quite frankly. Will not help the president's legacy.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는데 정권 인수 작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권 인수 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인수회의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바이든은 지금으로선 인수 과정에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를 또 했습니다. 이 인수 과정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트럼프를 향해서 이 무시를 하는 한편 자신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 대북 문제나 한미 동맹 등에 대해서도 인수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곧 통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 외에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워싱턴의 최우정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고위직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트럼프식 뒤끝 보복 인사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 트럼프의 불복에 동조하는 측근들도 하나하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대선 불복을 시사하고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개표 과정에선 선거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This is a fraud on the American public. 선거 패배로 임기를 불과 2달여 남겨뒀지만 국방장관을 트위터 경질하며 본격 뒤끝 행보를 시작했죠. 장관 해임 하루 만에 국방부 고위 인사들까지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놓고 트럼프와 대립했던 파우치 소장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오고, But let me wait till a little bit after the election. I appreciate the advice. FBI와 CIA 국장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와 그의 충성파들이 혼란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침묵하던 측근들은 트럼프의 힘을 보탭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임에 성공한 듯한 발언을 했죠.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ll right, we're ready. 백악관 대변인도, This election is not over. 상원 의원들도 First off, we need to finish all the votes. All the votes need to be counted. 트럼프를 지원 사격하고 있죠. 거리를 두던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그가 임기 중 취득한 국가 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선거에 패한 대통령의 유례없는 불복 행보에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100년 넘게 이어져온 평화로운 정권 교체라는 전통이 깨져버리는 건 아닌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공상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날았는데 정부는 5년 뒤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기체 프로펠러 16개가 힘차게 돌아가더니 10여 초 만에 해발 50m 상공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실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입니다. 서울 상공에 드론 택시가 뜬 것은 처음으로 한강 일대 3.6km 구간을 7분간 비행했습니다. 최대 시속은 130km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하는 속도입니다.
성인 2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20kg짜리 쌀포대 4개를 실었습니다. 실증에 투입된 드론 택시는 서울시가 구입한 중국 기업 제품입니다. 국내에선 한화 시스템이 2023년, 현대차가 2025년쯤 드론 택시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체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2023년부터 소방용 항공기로 활용하고 2025년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 팝이 요즘 인기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도 국악과 팝의 접목이었으니까 새로운 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최근 주목받는 국악 팝은 국악이 더 중심이 돼서 들어보시면 이게 팝인가 하실 수준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소리 수군가를 펑키한 리듬의 곡으로 재해석한 이날치 밴드의 노래입니다. 전통 판소리와 베이스 기타 선율이 조화를 이뤄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에 사용되면서 유튜브 등 SNS 조회수 3억 뷰를 넘겼습니다. 각종 상업 광고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의 노동요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음악으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하루에 한 번 꼭 듣게 된다는 1일 1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젊은 국악인들 사이에서 국악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록, 메탈 등의 장르와 결합하거나 굿에 쓰이는 음악을 재해석해 팬들과 함께 뛰고 춤추는 밴드도 있습니다. 고래야 밴드는 대금, 퉁소, 검은고 등의 연주에 노래를 불러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서도 밴드는 국악을 팝 발라드처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악이 시대의 감성을 담아 국악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난주 SNS에서 화제가 됐던 바로 이 장면.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공무원으로 등장한 나무늘보가 속 터지도록 느리게 스탬프를 찍습니다. 느려 터진 미국 대선 개표를 풍자하는 것이죠. 나무늘보는 하루 18시간씩 나무에 매달려 잠을 자고 어쩌다 내려와서도 1초에 25cm씩 움직입니다. 맹수를 피해서 높은 나무에서 잎사귀만 먹고 살면서 쓰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움직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코알라는 더 잠꾸러기죠. 아예 땅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동떨어진 삶이어서 올해 초 호주 산불 때 멸종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미는 다 자란 성충의 등딱지를 째고 허물을 벗은 뒤 날아가 버립니다. 텅 빈 허물은 이렇게 그 뒤로도 며칠씩 나무를 부둥켜 안고 매달려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 국가의 외교가 이런 식이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말이죠. 외교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입니다. 무엇보다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사흘 뒤 이런 약속을 잡은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중히 거절하거나 시간을 좀 늦출 수는 없었던 걸까요? 가뜩이나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외교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사진을 보면서 바이든 캠프에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바이든 캠프에는 외국 정부 인사 접촉 금지령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 러시아 측과 접촉해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을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 장관이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교 참사에 가깝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미국 정권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구호가 누구만 빼고 다라는 전 정권 뒤집기입니다. 부시는 클린턴만 빼고 또 트럼프는 오바마만 빼고를 외쳤죠. 트럼프가 워낙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바이든 새 행정부의 트럼프만 빼고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3, 제4 고민하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용감한 것이 게으르고 무능한 것보다 때로는 못한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11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외교장관은 왜 미국을 갔을까? 이랬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요. 내일은 아쉽게도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곳곳에서 먼지가 정체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강한 햇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7도, 강릉 20도, 청주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대구가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날이 건조한 가운데 곳곳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평소보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